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4.15 총선 엿새 남았습니다. 선거운동은 종반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내일과 모레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통합당에서는 막말 파문이 이어지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역별 총선 판세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충청 강원권 가보겠습니다. 정치와우장룡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엿새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야 일정 보니까요. 여당은 수도권, 충청, 강원 뭐 이렇게 전국 돌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도권에 거의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운동도 이제 반 넘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건 수도권이 최대 격전지고 양쪽 다. 그렇죠. 그리고 표도 그러니까 의석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공략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에서 조금 많은 부분 뺏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 자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반수 득표라고는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당도 이제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여당은 충청과 강원을 이제 돌았어요, 주로. 두 군데가 왜 의미가 있냐면 강원 지역 같은 경우 8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한 석밖에 못 얻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종합해 보면 네. 5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을 보고 좀 집중 공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늘 스윙보트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곳에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많은 투표를 가져와야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라고 하는 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중점 지역으로 아마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슬로건도 조금씩 더 뚜렷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옛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교수님 보시기에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판세는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사실은 이게 특히 총선에 있어서 여론조사는요 각 지역구별로 하기 때문에 맞히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500여 명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가지고 하는데 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4.4%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거의 한 9%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미 보도에 나갔습니다마는 같은 회사가 같은 날 했는데 같은 다르죠. 기간 동안 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네.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가지고선 좀 어려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각 지도부 선대위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아마도 여당은 조금 앞서간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야당도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네. 대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특별 장학금 주자, 재난 장학금 주자라고 한 것을 보면 20대의 표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절실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다 하게 지금 어디 어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양쪽이 전부 다 아주 고심하고 있지만 야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야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뭐 지금 판세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니까 아직 이제 뭐 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실수를 적게 해야 되고 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한마디의 말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현재 판세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느 편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말 조심하는 것이 그럼요. 중요하다. 중요하죠. 지금 근데-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겠죠. 군대에서는 그 제대 말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잘 아시죠? 아직도 기억나시잖아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통합당의 후보들이 그냥 막 뭐 생각나는 대로 또는 뭐 해오던 대로 그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수주의, 보수 정치의 가치라든가 품격에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이 보수주의의 품격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분들을 먼저 골라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공천 단계에서 이미 탈락을 그렇죠. 시켰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되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아주 그 일이 발생하자마자 그 바로 윤리위원회 회부 뭐 그다음에 지금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명 절차를.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것이 전체 그 수도권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김종인 선대위원장, 황교안 대표가 계속 지금 뭐 사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우 후보 제명 절차가 확정되고 나서 지금 이 일이 또 터졌단 말이죠. 차명진 후보. 네, 맞습니다. 차명진 후보 발언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좀 거론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발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여기서 소개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적절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차명진 후보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의 뭐 생각이 그렇든 말든 이걸 떠나서요. 네. 총선 전체판에서 통합당에 미친 영향은 공당의 후보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분이 그전에도 한번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당원권이 3개월이나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부가 또 사과를 했었고요. 국민 앞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을 또 하셨다는 것은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나 사과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성도 없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파장을 불러올지 본인은 지금 계속 아직도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본인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는 사과를 하지만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사과가 또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차명진 후보가 정말 당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정말 낮게 엎드려서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김대호 후보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의 수준도 사실 좀 다른 거예요. 예, 또 맥락이 상당히 다뤘던 건데 그게 말하자면 장애인들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설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인들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오해를 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대호 후보의 일을 물론 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얼른 지금 이 처리를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것이 제명까지 갈 일이었겠는가 맥락을 얘기를 하고 또 사과하고 충분히 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고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전력도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수의 품격과 명예 여기에 맞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공천 자체가 저는 되지 않았어야 되는 분이 공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 사안들 두 사람의 발언 모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또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는 막말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정치 평론가 분들은
이게 일종의 좀 약한 후보들, 기존의 지역구에서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후보들을 쳐냄으로써 네. 다른 후보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분석하시는 뭐,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약한 후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정말 잘못한 후보를 바꾸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하는 분을 계속 후보로 놔두는 순간요. 통합당 전체 총선에서 미친 영향은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저는 봐요. 쓰나미 정도의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빨리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요. 이게 그냥 일파만파 퍼지면서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이겠죠. 아까 그럼요. 예,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요, 국민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가슴에 아픔으로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자나 유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격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정일 선대위원장 말씀처럼 그런 분이 계속 있다, 그거는 절대로 통합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 차명진 후보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합당 전체의 총선 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낮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이 사안을 어느 정도까지 유권자들 마음속에 남아 있을까? 이 부분도 이제 미래통합당 걱정하고 있을 텐데. 뭐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빨리 조치를 한 거고요. 그 부적절하다고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아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공당의 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가늠하기는 어렵죠. 이게 소위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후보가 뭐 많으니까, 수없이 많으니까 147명이니까 전국에, 근데 147명 다 공천한 건 아니지만 많으니까 그 중에는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튀는 후보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고를 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입장에 따라서 뭐 본래 통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지 않고 통합당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지금 조치는 적절하다라고 적절했다.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 투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실시가 되는데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금 치러지게 되고 이틀 동안 열립니다. 누구나 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예. 사전에 뭐 어떤 조치 필요 없고요. 그냥 가서 보여주고 투표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거주하는 관내 투표소가 아니고요. 아무데나 가도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회송용 봉투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봉투, 그러니까 우편을 자기 통해서 투표구에 가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에 사전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관내에 가시게 되면 길게 늘어서 사전 투표 줄이 있는데 거기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내에 가시면 따로 관내의 투표자들은 직접 가서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따로 줄이 따로 있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이패스가 잘못 있습니다. 모르고 계속 서서 기다리다가 흩어갔더니 따로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전 투표율도 사실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역대 보면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요. 네. 2017년 대선 때도 그랬고 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20%를 계속 넘었더라고요. 올랐어요. 이번에도 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13년 처음 도입한 뒤에 도입한 이후에 계속 상승세예요. 사전 투표율이 올랐고 사전 투표율 오르다 보니까 전체 투표율 오르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을 좀 꺼려 하잖아요. 좀 분산되자. 그렇죠. 미리 스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투표 4월 15일 날 가면 사람이 많을 걸 예측해서 미리 사전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예전 투표율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물론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틀 동안 미리 내가 투표를 하고 사람들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예전 투표율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특별 사전 투표소라는 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 어떻게 갈 거냐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자가격리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사전 투표나 또 투표 당일 날도 좀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뭐 선관위 하고 네. 각 지역 지금 투표를 실제로 자가 격리됐다고 해서 투표권을 무조건 포기하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네.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6시까지 도착을 해서 6시 이후에 별도로 투표한다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이 장소에서 예컨대 그날 당장 갔는데 보니까 열을 쟀는데 발열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투표 장소를 이렇게 마련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선관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이 지금 이런 전자정부 시스템 관료들 또 이 투표 시스템 자체가 아주 대단히 이 아주 세계 최고의 모범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도 사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앙선관위에서요. 맞습니다. 지금 홍 교수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발열이 생기거나 혹시나 투표하러 갔는데 열이 있으면 열을 체크하거든요. 네. 그럼 임시 투표소를 따로 마련해놨어요. 발열이 생기는 분들. 유증상자용 그렇죠. 그리고 기표소가 있다. 예, 바로 보건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게 있으면. 그리고 또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확진된 분들 중에 격리돼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전국 8곳에 여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10일, 11일 날 여기서 그분들은 투표를 하게 되고 생활치료시설에다가 예,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서 한 분씩 나와서 투표하게 되고요. 확진자들 같은 경우 아니 자가격리자들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아까 잠깐 하셨는데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특정 시간을 정해서 자가격리에서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이거 사실 참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 위반이 될 네, 수도 있어요. 왜요? 그래서 네. 6시 이후든 뭐 조금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하든 해서 일시적으로 이분들을 격리를 해제해서 나와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역은 네. 매 시간 방역을 하고요. 투표소가 하루 끝나고 나면 방역하고 시작하기 전에 방역 또 하고요. 또 투표소 가시면 이제 줄을 쭉 쓰신 다음에 모두 다 발열 체크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손 세정제 손으로 닦고요. 그리고 장갑을 낍니다. 비닐 장갑. 예, 다 요리용 끼게 비닐 되죠. 장갑. 그리고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요. 기표구를 만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m 이상 거리를 두고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